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공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총선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 연휴 깜짝 통합을 알린 개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민심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은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행정관님 지금 이제 선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설 민심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 많이 하시던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참 살기 힘들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는 이런 고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설에 실은 쪽파가 18,000원이었다고 해요. 사과 한 상자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사과를 입에 물지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낙연 신당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180석을 만들어줬더니 민주당이 제대로 되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현역을 바꾸고 새롭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시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설 연휴에 앞서서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할 때 이제 컷오프라고 하죠. 컷오프 발표가 이제 광주 지역에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동남갑 그리고 광주 북구을 북구갑 이렇게. 그리고 지금 행정관님 나와 계신 북구을 지역도 지금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후보이신 상황인데 현역 의원과의 대결을 앞두고 계십니다. 좀 치열하게 상황이고 또 현역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더 파이팅도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과 1대1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선 구도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요즘에 현역에 대한 교체 민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이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 실은 경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고 또 매일 만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도 좀 하고 아침에 거리 인사 는 제가 12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시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이제 효령 용인타운 가서 어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스킨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을 자주 하고 지금도 굉장히 든든한 지지자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제 뭐 경선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역 하위 20% 통보가 이제 임박했다. 지금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전현직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불출마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고 어쨌든 불출마 선언도 좀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 현역 평가 하위 20% 이 발표가 개별적으로 이제 통보가 됐거나 지금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켜보시기에 이런 어떤 효과들이랄까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는 저는 이제 줄기차게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개별에게 통보를 하는데 물론 선택은 충분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시민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아예 권리를 해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컷오프 효과를 실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 때문에 줄 탈당은 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지만 실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간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와 목포를 찾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호남을 방문한 건데요. 오늘 광주에서 밝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고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를 유린하는 세력에게는 한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약속드립니다. 네, 어제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역시 광주에 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이 검찰 독재 정권,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발언 보셨는데 오늘 오늘 찾은 거, 방문한 거 그리고 발언한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의 새로운 모습보다는 결기와 결단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어떻게 안고 갈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가 검찰 독재와 윤석열 정권의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행정관님 이제 좀 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입장, 특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더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뭐 박홍근 의원이 조국 신당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자, 이거 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입장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저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파문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박홍근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민주당과 같이 연합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미리 선을 좀 그어주신 것들이 저는 한편의 배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장 민주당으로서는 실제 한석이라도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 조국 장관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뜨거운 목소리를 냈던 분들의 소위 강렬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조금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일부에서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그분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선거 국면이 되게 되면은 본인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양당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큰 대우가 이탈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민주당과의 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독자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밝혔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조국 신당 이 신당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은 이제 지금 보니까 5개 지역에 지금 당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 창당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그만큼 새로운 당으로서 검찰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새로운 당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조 전 장관이 보여줬던 어떤 결의나 그런 어떤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설 연휴 이제 지나고 나서 제3지대 합당 과정이 이제 또 이슈가 좀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불투명했던 빅텐트가 성사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전격적으로 좀 합당 선언이 갑자기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다음 행보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통합 발표 보셨을 텐데요. 네.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매번 선거 때는 통합을 하기도 하고 분당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반복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1+1이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고 4가 되겠다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지 정확한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계적인 통합인 거잖아요. 4개의 그룹이 당명은 한쪽하고 당대표는 두 사람을 세우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고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급조해서 깜짝 이벤트처럼 만들어진 당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당이 실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뭔가의 지지를 모아내고 이러기에는 그 구성 요소 자체가 맞지 않아요. 반페미니즘을 이야기한 사람과 친페미니즘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보수 세력을 안고 있는 사람과 개혁 세력을 안고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에 어우러지는 것인데 이 정당은 지금 시작부터가 서로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담아있는 그릇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저는 오히려 따로 가는 게 그들이 살 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저희 KBC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5개 선거구 2,500명 표본인데 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개혁신당이 9.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남성 또 30대 뭐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 또 성별로 나눠보면 뭐 특정한 연령, 특정 성별에서는 1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정관님 좀 전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총선까지 한 50일, 2달이 채 안 남았으니까요. 일단 어쨌든 그때까지만 좀 색깔이 안 맞고 결이 안 맞더라도 그때까지만 그래도 좀 잘 봉합된 모습 보이면 파급력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이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지역에 다 후보를 내고 그들이 연대된 목소리로 명확하게 내는 어떤 입장을 한다면 그 또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만 자체 동력을 지금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실은 민주당을 배신했던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태생적으로 호남에 있어서 어떤 소금력을 가지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지는 별로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은 지금 현재 권력 교체를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개혁신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혁신당이 성공을 하고 지금처럼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인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만큼 개혁공천을 이뤄내느냐. 이 개혁공천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과 분노가 개혁신당에 저는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풀 수 있는 요소는 민주당이 개혁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먼저 공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고 민주당으로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개혁신당이 어제 첫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그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여서 합당 선언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궁금했는데 총선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소 30석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이준석 공동대표는 30석 이상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4석입니다. 의원 수가 4명인데 이렇게 목표로 내건 수치들 뭐 연동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지역구의 경쟁력들 따져보게 될 텐데 30석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말씀 30석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석에서 13석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는 전제인 건데 한시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가졌던 관심이 지속적으로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국민의
말을 어쨌든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물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각 정당의 여당과 야당 거대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현실화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신당이 설 자리는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움직임을 보니까요. 총선에서 이제 기호 3번을 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을 영입을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무소속의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 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황보승희 의원 또 영입설이 나왔고, 오늘은 뭐 비명계 또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서른민주당 의원 영입설도 나왔고. 자,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들어가면 논란이 있어서 탈당한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인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3번이 가져다줄 파급력이 더 플러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국민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몇 가지의 계속 흐름을 가져오면서. 그런데 부동산 5채 탈세 의혹을 가져왔던 양정숙 의원, 그리고 공천을 대거리해서 금품 수수를 했던 황보승희 의원들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들을 그냥 품어 안은 그 정당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을 보듯이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최대한 이를테면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결국은 표로 민심을 그대로 표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3지대 신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개혁신당이 당선은 못 하더라도, 의석은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분들, 특히 원내에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수도권 3% 싸움이다, 5%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출마를 하면 사실상 개혁신당에서 나온 분들보다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만 해도 벌써 한 3분, 4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출마하면 아까운 의석, 민주당 입장에서는 날리게 될 거다라는 우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좀 타격을 입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식은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선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표를 일부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표와 국민의힘 일부를 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표를 잠시 갈 거고요. 결국은 거대 여당의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볼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서 분명히 민주당으로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대구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천하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순천에 털을 잡고 살긴 했지만 원래 고향이 대구고 하니까 오히려 대구 쪽 국민의힘 본거지를 공략하는 또 개혁신당 안에서 국민의힘 출신 세력들은 그쪽으로 가는 세력도 있고, 그렇게 보면 뭐 국민의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의원님 혹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별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타격은 지금은 이제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 그리고 총선에서 민심을 담아내겠다고 하는 민심의 방향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1, 2% 차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유리하게 작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실제로 지금 현재 가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이제 한정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눈길이 가는 분이 행보에 눈길이 가는 분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는 내가 제3지대 세력을 아우르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제3지대 세력들 간의 어떤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안팎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난달 말이었나요?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는 이번 달 초였습니다. 출마를 하게 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워딩이 발전이 돼서 이제 왔습니다. 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출마는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대표는 강주 전남에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이낙연하고 같이 가느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만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강주 오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오십시오. 오셔서 강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평가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의 이후의 정치적 삶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그걸 가늠을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지역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은 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이거 이견 해소가 과제가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 합당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던 지지자들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뭐 떠나가는 것도 보였고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개혁신당이 합당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더 나오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까지로 봤을 때 이 개혁신당이 결국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 수준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면서 그 사이에 고민하고 민주당에게 표를 주기에는 민주당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좀 더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줄 만큼 저는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움직이는 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게 개혁신당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만든 것에 대한 원인도 민주당에게 찾고 있고요. 개혁신당을 이후에 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들의 표를 개혁신당이 얼마만큼 표를 가지고 민심을 얻을 건가도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전체 강주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이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총선 출마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는데 오늘 광주 5곳 포함해서 25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공천에 앞서서 이탈 방지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영남권 중진 3명에게 영남에 있는 민주당 현역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고 모두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기사도 좀 나왔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TK 또 충청 지역 중진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공천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험지로 나가는 것을 좀 권유하고 재배치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른바 비윤 중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한번 시끄러웠으니까. 이대로 쭉 갈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 방식인 것 같아요. 행여나 이제 이탈할까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친윤과 찐윤이라고 하죠. 저희가 찐윤 그리고 친윤의 새반짜기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실은 이제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서 영남권 중진들에게 다선 그 험지로 보내는 방식은 이를테면 요건이 강세 지역인 곳에 그 자리 용산의 참모진이나 비서를 채우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익힐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울며 겨자기로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설 연휴 끝나자마자부터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랑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설전입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립운동가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하냐 이렇게 좀 맞받아쳤습니다. 아주 거친 설전이었는데요. 이른바 국민의힘이 지금 짜놓은 이번 총선의 프레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86 운동권 이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거 청산하겠다 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가 지금 이게 지금 시효가 적절한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프레임일까요? 이게 좀 프레임에 대한 시효나 뭐 그런 것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반국가 세력의 카르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온 게 운동권을 폄하하고 운동권 세력을 계속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게 운동을 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고 진보적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뤄낸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동훈은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사회 변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운동권 평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586 세력이 중심에 있으면서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억지로 짜맞추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그걸 충분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는 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만약에 그게 통한다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일정 정도 부정을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걸 끌어왔던 많은 운동권 세력이, 얼마나 운동을 했던,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희생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켜왔던 민주주의인데,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이었고, 뭐 영남, 뭐 충청 돌면서 이제 계속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호남은 아직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기정 시장도, 광주시장도 호남 패싱 우려된다, 호남 민심도 좀 살펴달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좀 통 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본인의 공약에도 그러고 작년에였죠.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시키고 자치분권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공약을 굉장히 지금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실제 부산을 제2의 도시로 만들겠다면 이런 이야기는 엑스포 실패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엑스포에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수도권과 부산의 중심을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인구 소멸되고 있는 전국을 바라봐야 되고, 호남이 아무리 본인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 민심을 달래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통큰 정치를 하셔야지, 이 패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여기에 제3지대 빅텐트까지 정치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언제 대략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어제부터 공천 면접이 시작됐고요. 오늘 공천에 대한 1차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단수 추천, 경쟁력이 현재 높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는 이 사람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되는 곳에 대한 공천 작업들이 있었고요. 공천 면접과 또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역대 공천 작업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가장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설 민심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역에 저도 워낙이나 요즘 많이 다니고 있어서 한 분 한 분 만나뵈면 역시나 경제의 어려움, 또 설에는 과일값 등 물가에 관한 얘기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갈등, 다툼 여기에 몰입돼 있지만 정작 밖에서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뵈면 여의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정치 언어가 끼어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줘라. 그만 좀 싸워라라는 얘기가 전체적인 민심에 대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명대사 있잖아요. 이렇게 촌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잘 지도하냐 그랬더니 뭘 좀 많이 먹여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 헌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른바 용핵관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뭐 비우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삐딱하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네. 검사 공천이다, 용산 공천이다, 막장 공천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험담과 악담을 쏟아낸 바 있었지만 현실로 전혀 그렇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오늘 공천 첫 번째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몸을 담았던 인사가 특혜를 입거나 하는 모습들을 전혀 지켜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비윤계라고 불렸던 인사들까지도 지역의 경쟁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단수 공천들이 하나둘씩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중진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험지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명분 있는 공천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해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의원의 경우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부산 지역 곳곳 어디를 가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한석을 갖고 있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나 혼자의 희생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명분과 실리를 같이 챙기면서 이기는 공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런 결정 끝에 이분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다면 양지에서의 중진에 머물렀던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훨씬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이낙연, 조홍천 의원 후 김종민, 류호정 의원 등 제3지대 빅텐트가 섰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 환경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바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정작 내부에 있는 분들끼리 조금 더 당혹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중심을 잡고 통합을 했는데 그 안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탈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통합 그리고 합치는 명분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의 그 다른 모습들을 하나로 뭉쳐내는데 조금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뭐 위장 결혼이다 뭐 이렇게 냉소를 하던데 근데 뭐 또 영화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린 카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주권 얻으려고 위장 결혼한 뭐 그런 코미디였는데 그만큼 절박하니까는 뭐 위장 결혼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일단 뭉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절박함의 발로로 함께 뭉칠 수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이당 저당, 그러니까 1당과 2당에 대한 양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제3당을 바라보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당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민심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기성정당보다 훨씬 더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성정당에서 보기 싫었던 일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신선함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으로 모여있게 된다면 이런 무당층들과 제3지대를 향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한데로 모여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위장결혼이라는 건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제3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온전하게 그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겠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물음과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결국 이익을 쫓아서 모였으니까는 그냥 나중에 되면 흩어질 거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냥. 그럴 공산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제3당의 과제겠죠. 한동훈 위원장 위장결혼 냉소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위장결혼이 아닌 국공합작이다 뭐 이렇게 응수를 했던데 국공합작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랑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비유를 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석 대표의 말에 하나하나 다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절실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공합작 얘기도 했고 또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의 명언 중 어록 중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과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이랑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 공멸의 위기감에서 함께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 일이라면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전 의원의 손을 꽉 잡아야 될 텐데 지금은 그 잡았던 손을 조금 놓고 있는 단계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본인들이 걷고자 하는 길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그토록 투철한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한 방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 모이긴 모였잖아요. 파괴력, 총선 파괴력.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총선에서는 몇 석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도 총선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이제 드려야 되는 얘기는 제3당의 출연이라는 건 양당에 대한 실망에서 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신하고 좋은 인물을 바탕으로 총선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래도 집권당 중심으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한 번 더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정부 여당이 잘하면은 제3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변수로서 아마 나타내게 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박멸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근데 그 박멸이라는 건 한자가 원래 이 벌레를 밟아 죽이는 거를 박멸이라고 하는데 신당 창당 일성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 박멸 이걸 들고 나왔는데 보시기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언어 선택도 좀 거칠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아마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확정만 되고 나면 조 전 장관은 출마할 자격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국회의원직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정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치부가 크면 클수록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다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정치권에 발생하는데 조 전 장관 스스로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너무 다른 쪽에 악한 악담들을 쏟아내는 건 아닌지 좀 자성하길 바랍니다. 근데 조 전 장관도 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형법 전문가인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례를 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무게들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아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에게 더 씌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본인이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지라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사법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치환을 해서 다른 문제로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런 심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이랑 같이 갈 생각이 뭐 없어 보이는데 선을 긋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뭐 독자적으로 비례 출마를 하든 뭐 지역구에 나오든 당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열린민주당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을 참칭한 하나의 정당이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직접 조국의 이름으로 나서서 열린민주당의 시즌2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심산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께서 여기에 얼만큼 표를 던지는지 여부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길이 열려져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가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조 전 장관 창당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나을 거다 하면서 뭐 그냥 자중하시라. 이거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거를 본인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나오겠다는 거를 뭐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민주당에 이렇게 붙여는 게 뭐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걸까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네.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넉넉하게 평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처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언급들을 꺼낸 바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다른 정당 그리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정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총선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함께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고 이미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교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렇게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합치는 정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실 텐데 초록은 동색 같은 뿌리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결국에. 과거의 열린민주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네. 있었고요. 또 여기에 철험회라고 하는 네. 이 민주당 내에서 강성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다른 정당인 것처럼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런 강성 진영의 인사들이 네. 민주당 내의 주류 목소리까지 이어진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민주당의 현재는 크게 바뀌지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조국 C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하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냥 대표 호칭을 생략을 하고 뭐 이재명의 뭐 이러면서 약간 비판을 세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보면은 뭐랄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맞수나 뭐 의견이 달라서 비판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약간 혐오, 경멸 뭐 이렇게까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뭐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당신 인성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꽤 예의가 바른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90도 폴더 인사 등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고 실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기준점보다 훨씬 더 과할 정도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 강성 정치인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말들을 한동훈 위원장 또 이 정권을 향해서 많이 쏟아내고 네. 있죠. 그 중심에 있는 인사들 중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등 핵심적인 인사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오가는 과정 속에 나왔던 일들이라 그렇게 비판적으로 비난적으로 보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뭐 야당 386 출신 운동권들 뭐 정치인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독립운동가들이 돈 봉투 돌리고 룸사롱 가서 쌍욕했냐 이러면서 아예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뭐 이 정도 비판은 받을 게 당연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를 보면 통상 의견보다는 팩트, 사실관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서 상대 정당에 대한 폄훼보다는 네.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오히려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가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뭐 저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고 분명히 공이 있는데 이제 노년에는 뭐 4.4 입견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독재를 어쨌든 해서 물러났잖아요. 4.19 혁명으로.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앞에 거는 싹 빼먹고 뭐 노역에 찌든 독재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지금 계속 그 우파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586 운동권들도 뭐 그 전 운동권을 포함해서 70년대, 80년대 어쨌든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해서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고문을 당한 분도 있고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 거는 싹둑 다 잘라먹고 뒤에 이제 기득권이 된 이후에 벌어진 행태에 대해서 뭐 룸사롱이나 다니고 뭐 쌍욕이나 하고 이렇게 비판하면은 그 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예. 80년대 그리고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많은 분들을 존중합니다.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거리에서 그리고 평범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많은 국민분들이 계시는데요. 적어도 그 당시에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정치 권력을 가장 강하게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에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이 그동안 매우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도 언제까지 86 정치인들이 그 기득권을 쥐고 있을 거냐라고 비판적 목소리 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가 않았죠. 여기에 대한 비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어왔던 삶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네. 여기에 대한 공과중에 이 86 운동권의 역할 속 그 이후로 누렸던 그 정치적 과실이 너무나 크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비판받을 지점이 훨씬 더 크다고 운동권이어서 생각합니다. 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기득권과 권력을 쥐고 좀 과하게 뭐 비판받을 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뿐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로부터 네. 늘상 이뤄져 왔고 선거 때만 되면 86 정치인들에 대한 세대 교체 얘기들이 늘상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MBC가 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모양인데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 귀속 이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에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뭐 비공개, 불공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네, 뭐 너무 논란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사 입장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여러 중대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한 이슈에만 너무 끝까지 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 이미 국민들께서 충분히 다 보시고 또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확인하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만 그렇게 천착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뭐 대통령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저간의 상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사과에 관한 문제도 사과를 대통령이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 현 대표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사과를 대신 사과하냐라는 대리 사과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뭔가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거나 또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선 때까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계속 얽혀 들어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미 많은 정치적인 비판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공세 민주당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국민의 삶에 관해서 누가 더 건실하고 힘있게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경쟁으로 선거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합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